결혼 1년 차, 시어머니가 말했다. 새아가, 너도 이제 이 집안 분위기에 적응해야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이 밥상머리에서 밥이 넘어가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밥과 함께 삼켰다. 결혼 3년 차, 내 2살배기 딸 하은이가 혼자 옷을 입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고 그 작은 몸이 현관 신발장에 내동댕이 쳐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소파에 말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3대 내리쳤다. 30이나 처먹고 이불 하나 제대로 못 깨냐? 그는 뺨을 부여잡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전자레인지의 회전판이 멈췄다. 아침 6시 20분에 부엌, 둔탁한 알림음 2번이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아내 윤서진은 전자레인지 문을 열었다. 하얀 김이 얼굴로 훅 끼쳤다. 그녀는 귀여운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플라스틱 그릇을 꺼냈다. 안에는 2살배기 딸 하은이가 어젯밤 먹다 남긴 이유식 반 그릇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하나 집어들고 싱크대와 냉장고 사이의 좁은 틈에 선 채 밀폐 용기에 조금 남은 김치 조각을 곁들여 미지근하게 데워진 남은 이유식을 한 입씩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3사람의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 김명자의 자리에는 방금 끓여낸 흰죽과 도자기 접시에 담긴 3가지 밑반찬이, 남편 박도현의 자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에 밥이 말아진 커다란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안방의 문고리가 달칵 돌아갔다. 김명자가 구김이 선명한 실크 잠옷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구석에 선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식탁으로 향했다. 의자를 빼냈지만 앉지는 않고 오른손 검지를 뻗어 식탁 모서리의 나뭇결을 따라 천천히 훑어내렸다. 김명자는 그 검지를 들어 허공에 멈췄다. 서진아, 김명자가 느릿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 식탁에 먼지 앉은 것 좀 봐라. 넌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대체 뭘 하는 거니? 서진은 입안에 식은 죽을 삼키고 캐릭터 그릇을 싱크대 안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건조대에 걸린 깨끗한 행주를 집어들고 식탁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있지도 않은 먼지를 다시 닦아냈다. 어머니,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행주가 나무 식탁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김명자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며느리의 숙여진 뒷덜미를 보며 불쑥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희 친정엄마는 집안일 하나 안 가르치고 시집 보냈니? 행주를 쥔 서진의 손이 식탁 모서리에서 멈칫했다. 힘을 꽉 준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펴지도 대꾸하지도 않고 그저 행주를 싱크대로 가져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흐르는 물이 행주의 얼룩을 씻어내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수도꼭지가 잠길 때까지 오전 8시 어린이집에 갈 시간이었다. 현관 바닥에는 조그만 신발 2켤레가 흩어져 있었다. 딸 하은이는 이제 막 2살을 넘겨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은 나이였다. 방화문 옆 작은 목욕 의자에 앉은 하은이는 노란 양말을 한 손에 쥐고 오동통한 왼쪽 발에 낑낑대며 끼워 넣고 있었다. 발 뒤꿈치 부분이 발등 위로 올라와 있었다. 서진은 외투를 든 채 옆에 쭈그려 앉아 딸의 서툰 몸짓을 바라보았다. 하은아, 발가락이 맨 끝까지 들어가야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김명자가 핸드백을 들고 안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앉은 손녀를 힐끗 내려다보았고 이내 거꾸로 신은 양말에 시선이 꽂혔다. 즉, 김명자의 콧등에서 짧은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2살이나 처먹고 양말 앞뒤도 구분 못해 김명자는 핸드백을 다른 손으로 바꿔들며 쏘아붙였다. 이에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서진의 등줄기가 순식간에 뻣뻣해졌다.
외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옷감이 손 안에서 둥글게 구겨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억누른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겨우 2살이에요. 2살짜리 애가 원래 우리 도현이는 2살 때 벌써 혼자서 신발까지 다 신었어. 김명자는 서진의 말을 거칠게 자르고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두 사람을 지나쳐 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밀치고 나간 뒤 방화문을 힘껏 닫아버렸다. 쾅! 엄청난 굉음이 복도를 울렸다. 하은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떨었고 손에 쥐고 있던 양말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입술이 삐죽거리더니 2초 뒤 으아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외투를 내팽개치고 현관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딸을 품에 꽉 안았다. 그녀는 하은이의 작은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손바닥으로 딸의 작은 등을 일정한 박자로 쓸어내렸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하은이가 최고야. 우리 하은이가 혼자서도 잘 신었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거꾸로 신은 노란 양말에 머물렀고 두 눈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시야가 완전히 흐려질 때까지. 밤 9시 현관 도어록에서 멜로디가 울리더니 철컥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 박도현은 양복 재킷을 벗어 현관 신발장 위에 툭 걸쳤다. 한쪽 발로 다른 쪽 구두의 뒤꿈치를 밟아벗어 던지고는 발을 실내화에 쑤셔 넣었다. 서진이 방금 빤 수건을 손에 든 채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다. 도현 씨, 서진이 복도로 다가가며 말했다. 어머니가 오늘 또 하은이 보고 머리에 문제 있다고 하셨어. 이제 겨우 2살인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던 박도현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엄마도 애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서진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손에 쥔 수건이 밧줄처럼 비틀려 쥐어짜졌다. 걱정이 아니라 우리 딸한테 막말을 하시는 거잖아. 야. 박도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채고는 고개를 확 돌렸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짜증으로 목줄기에 핏대가 섰다. 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좀 조용히 쉴 수도 없어? 엄마가 한두 마디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잖아. 그는 아내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쾅! 안방 문이 닫혔다. 복도에 선 서진의 귀로 굳게 닫힌 방문 너머 캔맥주 따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복도의 천장 조명은 그리 밝지 않았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꽉 쥐고 있던 양손을 천천히 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톱 밑에는 10분 전 고기 불판을 박박 닦느라 끼인 갈색 기름때가 아직 남아있었다. 늦은 밤 11시 30분 서울 노원구의 밤하늘은 도시의 불빛에 물들어 탁한 잿빛이 도는 오렌지색을 띠고 있었다. 베란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서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고 싸구려 의자가 삐걱거리며 미세하게 형태가 일그러지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가장 어둡게 낮추고 메모장 앱을 열었다. 능숙하게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려 기록이라는 제목만 적힌 폴더를 터치했다. 새 메모 만들기, 그리고 입력. 2024년 3월 14일 시어머니가 하은이 머리에 문제 있다고 함, 도현이는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함, 47번째. 이 한 줄을 치고 난 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허공을 맴돌았다. 그녀는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다. 떼곡하게 적힌 항목들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30페이지가 넘고 수백 개에 달하는 기록들. 손가락은 기계적이고 일정한 속도로 화면을 넘겼다. 멀리 아파트 옥상의 붉은 항공장애등이 깜빡였고 붉은 빛이 베란다 유리를 통과해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단 한 올의 감정 변화도 비추지 못했다. 그녀는 커서를 맨 아래로 옮겼고 키보드가 팝업되었다. 나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3초 뒤 그녀는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 그 문장을 글자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이내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토요일, 시어머니 김명자의 62번째 생일. 오전 10시, 시누이 박도연이 초인종을 눌렀다. 강남구에서부터 달려온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생리본이 묶인 하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청담동에서 2시간을 줄 서야 살 수 있다는 유명한 밤 케이크였다. 방화문이 열리자 도연은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바닥에 경쾌한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들어왔다. 현관에서 실내화를 정리하던 서진은 안중에도 없이 곧장 거실로 직행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도연은 거실 탁자 위에 케이크를 올려놓고는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훑어보았다. 서진은 도마 앞에 서서 잡채에 들어갈 소고기를 썰고 있었다. 도연은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가 도마를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새언니, 잡채 고기를 왜 이렇게 두껍게 썰어요? 우리 엄마 치아 안 좋으신 거 몰라요? 식칼을 쥔 서진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칼날과 도마 사이의 거리는 불과 1cm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다시 썰게요. 도연은 자리를 뜨지 않고 이번엔 거실 카페트에 앉아있는 하은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하은이 옷에 저거 뭐예요? 과일즙 묻은 거예요? 옷 좀 갈아입히지. 이따 사진 찍을 때 얼마나 촌스러워 보이겠어요. 오후 1시, 생일상이 거실의 반을 차지할 만큼 거창하게 차려졌다. 상 위에는 갈비구이, 미역국, 그리고 새로 얇게 썬 잡채가 푸짐하게 올라가 있었다. 박도현은 소주병을 들고 김명자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도연은 스마트폰을 들고 카메라 렌즈로 밥상을 쭉 훑으며 떠들어댔다.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해요. 여긴 우리 가족 홈파티 현장입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아이콘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 앞에는 작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서진은 그 옆에 앉아 왼손으로는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작은 숟가락을 쥐고 비빈 밥을 한 숟갈씩 딸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김명자는 연겁 후 소주 2잔을 들이켰다. 양볼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고 술잔을 유리 상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매서운 시선이 밥상을 넘어 하은이에게 꽂혔다. 하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움켜쥐려다가 손을 뻗는 바람에 미역국 국물 2방울이 가슴팍의 턱바지에 튀고 말았다. 김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서진아, 너는 애가 혼자 밥 먹게 가르치지도 않니? 2살이나 처먹고 저게 뭐람. 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티슈를 뽑아 하은이 가슴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2살짜리는 아직 소근육 발달이 덜 돼서 숟가락질하다 흘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해. 김명자가 고개를 확 쳐들며 텔레비전 소리를 덮을 만큼 목소리를 8도 높였다. 내가 애 2을 키웠어도 저렇게 아둔한 애는 본 적이 없다. 저게 누굴 닮아 저래? 너희 윤씨 집안 내력 아니니? 서진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맴돌았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의 고함에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하은이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식탁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작은 손이 떨리면서 앞에 밥그릇을 툭 건드리고 말았다. 쨍그랑. 반쯤 남은 미역국 그릇이 엎어지며 갈색 국물이 식탁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찢어질 듯 울렸다. 김명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식탁을 성큼성큼 돌아 유아용 식탁 의자 앞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엎어진 그릇을 세우는 대신 하은이의 여린 위팔을 덥석 움켜쥐고는 의자에서 2살배기 아이를 억지로 끄집어냈다. 이것 좀 봐라. 김명자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손가락질하며 하은이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 밥 하나 제대로 못 처먹고 옷도 제 손으로 못 입고 내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하은이는 2발이 허공에 뜬 채로 공포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고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김명자가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짝! 섬뜩할 만큼 경쾌한 마찰음이 거실을 울리며 하은이의 왼쪽 뺨에 매서운 손찌검이 고스란히 떨어졌다. 2살배기 아이의 고개가 휙 꺾였고 목이 기형적으로 한쪽으로 젖혀졌다.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하은이는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곧바로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더니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조그만 왼쪽 뺨 위로 성인 여자의 손자국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다.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서진의 동공이 극심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딸의 뺨에 선명한 붉은 자국을 보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향해 두 손을 뻗는 딸을 보았다.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남편 박도현은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젓가락에 집힌 갈비구이가 허공에 멈춰 있었다. 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목구멍에서는 단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신우이 도연은 거실 탁자에서 황급히 스마트폰을 치워 상 밑으로 숨기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재빨리 라이브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지러지게 우는 딸을 당장 안아주지 않았다. 몸을 돌려 의자를 밀쳐내고 한 걸음, 두 걸음 남편 박도현 앞으로 다가갔다. 박도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내를 보더니 그제야 허공에 들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고기 조각이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달싹거렸다. 엄마도 참. 그는 그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짝. 서진의 오른손이 큰 원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고 손바닥이 소름 돋는 속도로 박도현의 왼쪽 뺨을 강타했다. 박도현의 고개가 거칠게 한쪽으로 돌아갔다. 콧대에 걸쳐져 있던 안경이 그대로 튕겨나가 맞은편 된장국 그릇에 처박혔다. 붉은 국물이 밥상 위로 튀었고 도연의 명품 셔츠에도 얼룩이 졌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진 채 멍해졌고 고막이 윙윙거렸으며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짝, 짝, 두 번째, 세 번째 뺨이 연달아 떨어졌다. 정타, 그리고 역타. 매 타격마다 어깨에 모든 힘을 실어내리쳤다. 남자의 뺨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오직 살과 살이 무자비하게 부딪히는 파차름과 하은이의 끊임없는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뺨을 부여잡고 눈을 부릅뜬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12월 한강의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서른이나 처먹고 이불 하나 제대로 못 깨냐? 서른이나 처먹고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서른이나 처먹고 자기 마누라랑 자식 하나 보호 못하냐. 그녀는 한 걸음 더 압박해 들어가며 의자에 잔뜩 웅크린 남자를 깔아뭉갤 듯 내려다보았다. 내 엄마 기준이면 너 같은 쓰레기도 처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미쳤니? 김명자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는 하은이를 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감히 내 아들을 때려. 그녀가 두 팔을 뻗었고 길게 기른 손톱이 서진의 머리채를 향해 곧장 날아들었다. 서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가볍게 숙이며 몸을 왼쪽으로 반보 비켜섰다. 허공을 가른 김명자는 중심을 잃고 밥상을 향해 고꾸라졌다. 그녀의 골반이 식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고 허우적거리던 파리거실 탁자 위에 케이크 상자를 쓸어버렸다. 2시간을 줄 서서 샀다던 밤 케이크가 통째로 뒤집어지며 하얀 생크림과 갈색 밤 퓨레가 바닥에 처박혔고 김명자의 실내화를 처참하게 뒤덮었다. 아, 김명자는 고통스럽게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연이 의자에서 펄쩍 뛰며 서진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새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 며느리가 시댁에서 이따위로 행패를 부려요. 서진은 바닥에 나뒹구는 시어머니도 뺨을 감싸쥔 남편도 길길이 날뛰는 시누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여전히 울고 있는 하은이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손길로 딸을 안아들고 붉은 손자국이 난 딸의 뺨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싼 뒤 딸의 머리를 자신의 목덜미에 깊숙이 파묻게 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걸어갔다. 한 팔로는 아이를 단단히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신발장 위에 있던 에코백을 챙겨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쑥대밭이 된 거실과
돌처럼 굳어버린 세 사람을 응시했다. 오늘부터의 서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쇠모처럼 바닥에 내리박혔다.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인간은 그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놓을 거야. 그녀의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철컥,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노란색 택시가 노원구 도로를 매섭게 질주했다. 서진은 한 팔로 하은이를 꽉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택시 문손잡이를 하얗게 질리도록 쥐고 있었다. 15분 뒤 택시는 소아과 의원 앞에 멈춰섰다. 진료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노의사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하은이의 왼쪽 뺨에 선명한 붉은 자국을 살폈다. 2살 배기 아이는 아직도 훌쩍거리며 엄마의 옷깃을 생명줄처럼 쥐고 놓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의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펜을 집어들었다. 친할머니한테 맞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서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굴곡도 없었다. 진단서에 외부 타격으로 인한 안면부 연부 조직 좌상이라고 있는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처방전 위를 맴돌던 의사의 펜이 멈칫했다. 그는 서진을 한 번, 아이를 한 번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가정 내 문제가 기록으로 남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서진은 의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의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펜 끝을 종이에 내렸다. 10분 뒤 서진은 병원 직인이 찍힌 진단서를 들고 진료실을 나섰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진단서 전체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비밀 사진첩 앱을 열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사진이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이 사진첩 안에서 진단서 사진은 첫 번째가 아니었다. 38번째였다. 앞선 37장의 사진들에는 하은이 팔뚝에 알 수 없이 생겼던 꼬집힌 자국, 시어머니가 설거지 중 홧김에 걷어차 서진의 종아리에 남았던 시퍼런 멍, 박도현이 술에 취해 박살냈던 꽃병 조각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쏟아졌던 무수한 폭언 캡처 화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 8시 마포구,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 방 크기는 불과 5제곱미터.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를 빼면 몸을 돌릴 틈조차 없었다. 벽에 붙은 벽지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서진은 하은이를 침대에 눕히고 외투를 벗긴 뒤 야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하은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이따금씩 몸을 흠칫흠칫 떨었고 두 손으로는 서진의 니트 밑단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놓지 않았다. 서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딸의 등을 토닥였다.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에서 낡은 은색 노트북을 꺼냈다. 결혼 전부터 쓰던 노트북이었다. 결혼할 때 박도현이 자리만 차지한다고 구박하는 바람에 친정인 수원에 숨겨두었다가 얼마 전 몰래 챙겨온 것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모니터를 열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액정의 빛이 비좁은 방을 밝혔다. 그녀는 고시원의 미약한 와이파이를 연결해 브라우저를 열고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그녀는 한 손으로 담담히 글자를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손녀 폭행, 아동학대 보호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엔터를 눌렀다. 검색 결과 최상단의 법조항이 곧바로 떴다. 서진의 눈빛이 모니터 화면의 굵은 글씨를 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거,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녀는 단축키를 눌러 전체 화면을 캡처한 뒤 사진을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침대 협탁 위에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진동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전동 드릴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어 진동을 껐다. 화면에 뜬 이름, 박도현.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부재중 전화는 멈추지 않고 쌓였다. 47통. 잠금 화면은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로 가득했다. 내레이션. 너 지금 어디야? 내레이션.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신 거 알아?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셔. 내레이션. 하은이 데리고 어딜 간 거야? 밤도 늦었는데 당장 기어들어와. 내레이션. 서진아,
우리 대화 좀 하자. 오늘은 내가 너무 심했어. 마지막 메시지는 새벽 1시 23분에 도착했다. 내레이션. 너 지금 안 들어오면 이 가정을 버린 걸로 간주하겠어? 서진은 껍질이 벗겨진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그 마지막 줄을 빤히 바라보았다. 서서히 그녀의 입꼬리가 호를 그리며 올라갔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결혼 3년 만에 터져나온 가장 온전하고 진실된 웃음이었다. 그녀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눌러 모든 문자 메시지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 저장했다. 그러고는 입력창을 열어 오늘 밤 처음이자 마지막 답장을 타이핑했다. 노원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 끝냈어. 너랑 내 엄마 소환 통지서나 기다려.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 완료 알림음이 울리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가 박도현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진은 고시원 밖의 비좁은 골목길에 서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대학 동문 선배인 강지혜였다. 지금 그녀는 서울가정법원 앞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가사 전문 변호사였다. 선배, 저예요. 서진이. 그녀는 10분 동안 어떠한 감정도 섞지 않은 채 어제 있었던 일과 현재 자신이 쥐고 있는 증거 목록을 건조하게 브리핑했다. 수화기 너머의 강지혜는 5초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서진아, 강지혜의 목소리가 한층 서늘해졌다. 내가 가진 증거들, 지금 바로 다 넘길 수 있지? 바로 보낼게요. 서진은 통화 화면을 내리고 보안 메일 앱을 열어 38장의 사진, 진단서 캡처본, 그리고 메모장 앱에서 PDF로 추출한 47페이지 분량의 일지를 전부 압축해 전송했다. 전화를 끊고 10분 뒤 강지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레이션.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차고 넘친다. 오늘 오후에 바로 이혼 소장이랑 아동학대 고소장 작성 들어간다. 곧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팝업되었다. 내레이션. 참, 그놈 혼인 중에 재산 빼돌린 증거는 있어? 그런 마마보이 새끼가 지 엄마한테 돈을 안 찔러줬을 리가 없는데? 서진은 모니터를 뚫어지라 보며 재빠르게 타자를 쳤다. 매달 지 엄마한테 용돈 명목으로 50만 원씩 송금했어요. 그 돈, 우리 전세자금 대출 갚으려고 만든 공동계좌에서 빼간 거예요. 지난 3년치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캡처 다 해놨어요. 강지혜의 답장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내레이션. 퍼펙트. 그 돈, 10원 한 장 남김없이 싹 다 토해내게 만들자. 서진은 화면에 뜬 싹 다 토해내게 만들자라는 글자를 보며 가볍게 노트북 모니터를 덮었다.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고 창밖에서 스며든 가로등 불빛만이 싱글 침대의 모서리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고개를 돌리자 얇은 이불을 덮은 하은이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양손은 여전히 니트 밑단을 꼭 쥔 채였다. 서진은 딸의 곁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3일째 되던 날 오전이었다.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화단 앞 벤치, 동네 아줌마들 몇몇이 모여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명자는 평소 외출할 때 자주 입는 검붉은 꽃무늬 블라우스 차림으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먹기 좋게 썬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쑤시개로 사과 한 조각을 찍어 1025에 사는 최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우리 도현이가 말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또 승진 대상자라지 뭐야. 김명자가 눈가에 주름을 잔뜩 구기며 웃어 보였다. 어제는 내 냉장고가 작다고 큰 걸로 바꿔주겠다는데 내가 뭐 하러 그러냐고 말렸어. 우리 식구 달랑 3명인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핸드백 안에 스마트폰이 울려댔다. 김명자는 플라스틱 통을 벤치에 내려놓고 티슈를 뽑아 손을 닦은 뒤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생전 처음 보는 유선 전화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김명자는 바깥 사람들을 대할 때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자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여기는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항 위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김명자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의 상냥했던 표정은 1초도 안 되어 차갑게 얼어붙었다. 옆에서 사과를 오물거리던 최 아주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경찰서라고요. 김명자의 목소리가 무의식 중에 조금 높아졌지만 이내 억누르며 재빨리 옆에 이웃을 곁눈질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폭력요? 전화 잘못 거셨네요. 출석 요구서는 이미 등기 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어떠한 감정의 굴곡도 없었다. 윤서진 씨가 진단서와 사진 증거를 이미 제출하셨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화기에서는 일정한 기계음만 뚜뚜하고 들려왔다. 최 아주머니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바싹 다가왔다. 명자 언니, 왜 그래요? 무슨 경찰서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김명자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핸드백 안으로 쑤셔 넣었지만 당황한 탓에 동작이 몹시 뻣뻣했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기괴할 정도로 흉한 미소를 쥐어짜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경찰서라잖아. 전화 잘못 온 거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플라스틱 통조차 챙기는 것을 깜빡했다. 나 올라가서 국 좀 끓여야겠다. 마저들 얘기해. 김명자는 도망치듯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다. 방화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가 억지로 버티고 있던 미소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극도의 분노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자신의 집 문 앞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남편 박도현은 오늘 연차를 냈다. 그는 잠옷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의 앞거실 탁자에는 반쯤 먹다 남은 배달 떡볶이 용기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엄마, 서진이가 아직도 전화를 안 받아. 이 여자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명자는 거실 탁자로 직진해 시뻘건 국물이 가득 찬 배달 용기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시뻘건 고추장 양념과 하얀 떡이 까만 화면 위에서 퍽하고 터지며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박도현은 기겁하며 소파에서 펄쩍 뛰어올랐고 쥐고 있던 스마트폰은 카페트 위로 떨어졌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미친년, 김명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쉬누름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그년이 신고했어. 그년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날 잡아가라고 경찰을 불렀어. 박도현은 바닥에 널브러진 떡볶이를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신고라니요. 무슨 신고를 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애를 때렸다고. 무슨 법을 위반했다면서 김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소파천을 찢어질 듯 꽉 움켜쥐며 가슴을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내 손녀네가 한 대 때린 게 뭐 어때서? 내가 너희 둘을 키우면서 안 때린 날이 있었니? 어느 집 자식이 안 맞고 커. 그년이 무슨 자격으로 날 경찰에 신고해. 그년 단단히 미친 거 아니야. 박도현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3일 전 그날 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이 예전처럼 홧김에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비좁은 비탈길 끝에 이복순의 세탁소가 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독한 화학용제 냄새와 수증기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세탁기가 웅웅거리며 낮게 돌아갔다. 58살의 이복수는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다림판 앞에 서서
묵직한 공업용 다리미를 쥐고 남성용 와이셔츠를 향해 하얀 고압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문가의 풍경이 울렸다. 박도현은 3일째 갈아입지 못한 그 양복 재킷을 입고 피로에 찌든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 자국도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다. 장모님, 그는 문가에 서서 아부하는 듯한 목소리로 불렀다. 다리미를 쥔 이복순의 손이 멈췄다. 고온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서서히 흩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다리미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눈초리만으로 문가에 선 남자를 흘겨보았다. 세탁소 안에는 여분의 의자가 없었다. 이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를 안게 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박도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장모님, 서진이 여기 있죠? 전화가 계속 안 통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 놀라 혈압이 오르셔서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셔요. 서진이 좀 나오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 좋게 좋게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복순이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다리미를 새 거치대에 내려놓고 옆구석으로 다가가 높은 곳에 걸린 옷을 내릴 때 쓰는 알루미늄 행거 폴대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폴대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세탁소 문 앞으로 다가가 문틀 사이에 폴대를 가로로 막아 박도현 앞을 가로막았다. 나가 이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짓씹어 뱉듯 단호했다. 박도현은 당황했다. 장모님, 왜 이러세요? 저 도현이에요. 부부 사이에 좀 다툴 수도 있는 거지. 서진이가 이번엔 경찰까지 불렀잖아요. 이건 너무 심했어요. 장모님께서 좀 타일러 주세요. 나가라고 했다. 이복순은 손목에 힘을 주어 알루미늄 폴대를 박도현의 가슴팍에 정면으로 들이밀고는 그를 뒤로 한 발짝 밀어냈다. 박도현은 다급해져 손을 뻗어 그 폴대를 밀쳐내려 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 정말 쓰러지셨다니까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충격을 견디시겠어요. 내 엄마가 충격을 못 견뎌? 이복순이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폴대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더 꽉 움켜쥐었다. 수십 년간 옷을 다리느라 거칠고 붉게 부어오른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도현, 내 딸이 너희 집에 시집간 지 3년 만에 낳고 나서 살이 7.5kg이나 빠진 거 넌 알고나 있니? 박도현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장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른이 아랫사람을 향해 베푸는 자애로움 따위는 단 한 줌도 없었고 오직 순수한 혐오만이 가득했다. 걔가 예전에 출판사 다닐 때는 펜대 굴리던 손이었어. 엊그제 걔가 컴퓨터 가지러 내게 왔을 때 내가 걔 손을 봤다. 손톱 밑에는 시커멓게 때가 껴있고 손등은 주방 세제 때문에 다 터져서 쩍쩍 갈라져 있더구나. 넌 그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저는 박도현이 입을 달싹거렸다. 내 외손녀 얼굴에 난 그 손자국, 넌 봤지? 이복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다. 그 2살짜리 어린애 왼쪽 뺨이 만두처럼 퉁퉁 부어 있었어. 넌 그때 바로 밥상머리에 앉아 있었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 넌 대체 뭘 했니? 박도현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시도록. 뭘 말해? 이복순이 폴대로 그의 가슴팍을 세게 찔렀다. 내 놈이 주둥이로만 읊어댄 게 벌써 3년이야. 서진이가 너희 집 문턱을 넘은 첫날부터 넌 앵무새처럼 그 소리만 반복했어. 내가 뱉은 그 말들, 내 딸이 수첩에 다 적어놨다. 그 수첩이 얼마나 두꺼운지 넌 상상이나 가니? 이복순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쥐고 있던 폴대를 시멘트 바닥에 쾅 하고 내리찍었다. 날카로운 파차름이 울렸다. 넌 개만도 못한 놈이야? 새끼 강아지가 괴롭힘을 당하면 어미개도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줄은 안다. 근데 넌 내 어미 등 뒤에 숨어서 맥주나 처마시며 텔레비전이나 봤지? 그녀는 비탈길 아래 도로를 가리켰다. 돌아가서 내 어미한테 전해라. 서진이는 여기 없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보자고. 박도현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이복수는 곧바로 셔터를 반쯤 끌어내렸다. 철판이 레일을 긁으며 내는 엄청난 소음이 그의 모든 변명을 덮어버렸다. 그는 수원시의 잿빛거리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세탁소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2달여 뒤에 서울가정법원. 복도의 공기에는 오래된 건물 특유의 왁스 냄새가 배어 있었다. 조정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진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단정한 베이지색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정갈하게 뒤로 묶어 넘겼다. 그녀의 옆에는 두툼한 검은색 파일처를 무릎에 얹은 강지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기관이 그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법정 내부는 크지 않았고 채광은 좋았으나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다. 50대 여성 판사가 호피 무늬뿔테 안경을 쓴 채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다. 박도현과 그의 변호사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박도현은 2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양복깃은 구겨져 있었으며 의자에 앉은 채 습관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재판이 입증 단계로 접어들었다. 강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47페이지에 달하는 메모장 기록, 36장의 상흔 사진, 진단서, 그리고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 캡처 복사본을 제출했다.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법정 안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판사가 제본된 기록을 넘기기 시작했다. 법정 안에는 3분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사의 시선은 그 사진들과 메모 기록들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박도현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을 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이 사진들과 기록들에 관하여 본 변호인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모친은 당시 아이가 뜨거운 국물을 엎질렀기에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려는 목적에서 가벼운 신체적 체벌을 가한 것뿐입니다. 이는 우리 가정 문화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훈육 방식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피고는 남편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어떠한 판사가 오른손을 들어 변호사의 말을 제지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법정을 가로질러 피고 측 변호사를 쏘아보는 판사의 표정은 몹시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가사 사건을 수년간 다뤄온 자 특유의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변호사님 외 판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변호사님께서는 2살배기 유아의 안면부를 전력을 다해 가격하여 안면부 연부 조직 좌상을 입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준의 폭행이 과연 통상적인 가정 내 훈육 방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도현의 변호사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제 법정에서 답변하실 때는 부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판사는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로 눈길을 돌렸다. 만약 이것이 피고 측이 이해하는 훈육의 개념이라면 본 재판부는 피고가 후대를 양육할 최소한의 인지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박도현은 머리를 책상에 닿을 듯 푹 수그렸다. 강지혜는 상대방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빼어들었다. 재판장님,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 지정과 더불어 재산 은닉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강지혜는 은행 직인이 찍힌 거래 내역서 뭉치를 제출했다. 지난 36개월간 피고 박도현은 매달 10일, 즉 월급이 입금된 다음 날마다 원고와 공동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피고의 모친 김명자의 개인 계좌로 정확히 50만 원씩 이체해왔습니다. 송금 내역에는 항상 더머니 용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면 총 1,800만 원에 달합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고 또한 원고와 어떠한 상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임의로 빼돌린 이 공동 재산의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박도현이 번쩍 고개를 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거래 내역서 뭉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서진이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절대 확인하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가 고개를 돌려 서진을 쳐다보았다. 원고석에 앉은 서진은 등줄기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현을 쳐다보지 않은 채 오직 판사 앞에 법사정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났다. 복도에서 서진은 서류가 든 에코백을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고 있었다. 박도현이 법정에서 황급히 뒤쫓아 나왔다. 그의 구두가 바닥에 어지러운 발소리를 냈다. 서진아.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따라잡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의 손에 시선을 꽂았다. 박도현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읽고는 황급히 손을 거두어 허공에 어정쩡하게 둔 채 멈칫했다. 서진아, 그의 눈자 위는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될까? 소송 취하해줘. 거래 내역 다 인정할게. 돈은 내가 다시 받아올게. 우리 엄마한테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하은이는 아빠 없이 크면 안 되잖. 서진은 눈앞에 이 남자를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애초에 이 남자와 결혼했었는지 그 이유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도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워 마치 오늘의 날씨를 묻는 듯했다. 박도현은 그 차분한 말투에서 희망을 엿보고 즉시 한 발짝 다가섰다. 듣고 있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당신,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알아? 박도현은 얼어붙었다. 그의 뇌가 무섭게 회전하며 지난 2년간의 기억 속에서 단 하나의 파편이라도 끄집어내려 애썼다. 그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 노래 나오는 곰 인형? 아니면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딸에게 장난감 하나 사준 적도 없고 거실 매트 위에서 10분조차 놀아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쪽 귀가 축 늘어진 분홍색 토끼 인형이야. 서진의 억양에는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하은이는 매일 밤 그 토끼 인형을 껴안아야만 잠이 들어. 잠들기 전엔 인형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그 토끼 인형한테 하은이가 지어준 이름이 뭔지 알아? 토끼 아빠야. 복도 끝에 창문이 열려 있었고 초여름에 후덥지근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진짜 아빠는 자기를 한 번도 안아 재워준 적이 없으니까. 서진은 몸을 돌려 활짝 열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박도현의 시야를 끊어냈다. 그는 다리에 납덩이를 단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빠진 채 서 있는 그 남자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같은 날 오후, 강남구의 한 피부과 의원. 신우이 박도현은 안내 데스크 의자에 앉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가족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새언니가 이혼 소장을 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심지어 매달 이체된 50만 원까지 토해내라고 청구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엄마, 너무 화내지 마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도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여자 완전히 돌았어요. 집구석에서 폐악질 부린 걸로도 모자라서 경찰서에 찌르기까지 해? 애 좀 한 대 때린 게 뭐 대수라고. 안 맞고 크는 애가 어딨어요. 우리 박씨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음성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도연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녀는 화면을 전환해 익명 커뮤니티의 부계정으로 로그인했다. 한참을 뒤적여 예전 회식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했던 서진의 전 직장 동료를 찾아내 그 링크를 타고 서진의 옛 출판사 동료들이 모인 단톡방에 잠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녔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쳤다. 여러분, 윤서진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여자 정신병자예요. 집에서 시어머니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더니 이제는 양육비 뜯어내려고 경찰서 가서 위증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여자는 완전 사회의 암적인 존재예요. 전송. 텍스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도연은 비웃음을 흘리고는 스마트폰을 데스크 위에 엎어두었다. 그녀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위는 관심 없었다. 그저 자신의 어머니를 화병나게 한 그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싶을 뿐이었다. 10분 뒤 서울 가정법원 인근의 카페.
서진의 스마트폰이 지잉 울렸다. 메신저 앱 알림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예전 출판사의 미술 편집 선배였다. 메시지에는 캡처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는데 도연이 그 단톡방에 올린 악의적인 글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선배가 글을 남겼다. 서진아, 예전 단톡방에 누군지 모를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 너 요새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서진은 그 캡처 화면을 한참 동안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 계정의 프로필 사진은 풍경 사진이었지만 서진은 아이디 뒤에 붙은 영문자가 도연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녀는 캡처본을 저장한 뒤 맞은편에 앉아있는 강지혜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강지혜는 스마트폰을 열어 슬쩍 확인하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플라스틱 컵 안에서 얼음이 덜그럭거렸다. 안 그래도 시누이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쳐놓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강지혜는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온기라곤 전혀 없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하나 더 얹자. 딱 좋네. 3개월 뒤 서울의 가을이 찾아왔다. 법원의 판결문이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서진은 로펌 사무실에서 강지혜와 함께 그 두툼한 서류를 훑어보았다. 민사 판결은 몹시 명쾌했다. 이혼을 인용한다. 딸 하은이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윤서진에게 지정한다. 피고 박도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일 양육비 120만 원을 지급하라. 혼인 기간 중 동의 없이 은닉한 공동재산 1,800만 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라. 유책 배우자 지정란에는 피고 가족의 폭력 행위와 피고의 장기적인 방관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피고 박도현은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형사재판부의 판결도 내려졌다. 증거가 명백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함을 이유로 김명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을 강제 명령받았다. 박도연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캡처본 등 증거가 완벽하게 입증되어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미납씨 재산 가압류가 진행될 터였다. 같은 날 노원구 아파트 거실. 김명자는 거실 바닥에 소파를 등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법원 통지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이 이웃들 사이에서 교양 있는 어른 행세를 해왔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전과자가 되었다. 게다가 지역기관에 불려가 진짜 범죄자들과 한 공간에 나란히 앉아 무려 40시간이나 교육을 들어야만 했다. 판결이 확정되고 둘째 주 목요일 밤. 서진은 새로 구한 아파트에서 하은이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에는 익숙한 숫자의 나열이 떠 있었다.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알았다. 짧은 고민 끝에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전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좋기 30초 동안 무겁고 거친 숨소리만 이어졌다. 이윽고 성인 남자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진아 박도현의 목소리는 모래알을 삼킨 듯 지독하게 갈라져 있었다. 나 꿈을 꿨어. 방금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 서진은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하은이가 뛰어다니더라. 그 노란색 외투를 입고 나한테 아빠라고 웃으며 부르면서 안아달라고 막 달려오는데 내가 손을 뻗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하은이를 안을 수가 없었어. 눈을 떠보니까 집에는 나 혼자뿐이더라. 거실엔 아무것도 없었어. 수화기 양끝으로 서울의 서늘한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새근새근 잠든 딸을 내려다보며 손을 뻗어 이불깃을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도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건 꿈이 아니야? 지난 2년 동안
당신이 매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마다 항상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 전화기 너머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는 쪽을 택했잖아. 서진은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망설임 없이 붉은색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통화 기록을 열어 그 번호를 찾았다. 왼쪽으로 밀어서 설정 아이콘을 누른 뒤 연락처 삭제를 터치했다. 차단이 아니었다. 차단은 그 사람이 내 세계의 어느 어두운 구석에 여전히 존재하며 시스템의 용량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삭제. 그것은 지난 3년간 그 사람과 얽혔던 모든 흔적을 그녀의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지워버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반년 후 마포구 월세 70만 원짜리 베란다가 딸린 작은 투룸 아파트. 평수는 좁았지만 남향 베란다 덕분에 오전 내내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서진은 위자료와 돌려받은 재산을 보태 보증금을 치렀다. 그녀는 작은 독립 출판사에 재취업했다. 예전보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어린이집에 하은이를 데리러 가기에 완벽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거실의 마룻바닥은 햇볕을 받아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하은이는 바닥에 앉아 딸기가 그려진 귀여운 양말 한 켤레를 손에 쥐고 있었다. 3살이 된 아이의 손가락은 예전보다 훨씬 야무져졌지만 여전히 양말 신기는 만만치 않은 미션이었다. 하은이는 양말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뒤꿈치의 봉제선이 발등 위로 올라온 채로 발가락을 밀어 넣었지만 발목 위로는 도무지 당겨 올라가지 않았다. 하은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서진은 예전처럼 곧장 달려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든 채 묵묵히 딸의 고군분투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3분이 지났다. 하은이가 양말 끝을 낑낑대며 잡아당기느라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침내 양말이 발 뒤꿈치를 통과했다. 비록 뒤꿈치 봉제선이 여전히 발 옆면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어쨌든 혼자 힘으로 신는데 성공했다. 하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반짝이는 두 눈 아래 앞니가 반쯤 빠진 채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하은이가 혼자 신었어요.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딸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햇살이 하은이의 얼굴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 왼쪽 뺨에 남아있던 소름 끼치던 붉은 손자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뽀얗고 통통한 젖살만이 예쁘게 올라와 있었다. 응, 서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우리 하은이가 최고로 잘했네. 눈물 한 방울이 마룻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하지만 서진의 입꼬리는 예쁘게 호를 그리며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 작은 밀크팬에서 보글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났다. 서진은 하은이가 잠들기 전 마실 우유를 데우고 있었다. 그녀는 싱크대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었다. 메신저 앱에서 예전 출판사 동료들의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누군가 메시지를 남겼다. 다들 들었어요. 박도현이 다니는 그 건설회사 불경기라고 대규모 구조조정 들어갔대요. 걔 지난주에 권고사직 명단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자리 알아보고 난리 났다던데요. 아래로 다른 사람의 답장이 이어졌다. 그 미친 시누이가 더 비참하죠. 커뮤니티에 루머 퍼뜨리다 벌금형 받은 거 다 뽀록나서 병원 이미지 망친다고 강남 피부과 원장이 그 자리에서 해고해버렸대요. 강남 사모님들이 그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다. 노원구 아파트 사는 제 친척이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 아동학대 교육 수강하러 다니는 거 동네 부녀회 아줌마들한테 다 까발려졌대요. 지금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도 그 여자 보면 벌레 보듯 피해서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대요. 서진은 화면 위로 쏟아지는 활자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밀크팬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녀의 시야를 아스라히 흐려놓았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전달하지도 어떤 댓글도 남기지 않았으며 얼굴 근육조차 미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하게 잠금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그 사람들, 그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상은 지금의 그녀에게 그저 이름 모를 행성의 뉴스거리일 뿐, 그녀의 세계에는 털끝만한 미풍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그잔에 따뜻한 우유를 따랐다. 부엌클라서 거실로 향하던 그녀의 시선이 낡은 중고 냉장고 문짝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동그란 자석 2개로 유치원에서 가져온 도화지 한 장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선들,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한 크레파스 그림이었다. 도화지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사람 하나와 아주 조그만 사람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굵기도 제멋대로인 손가락들이 서로를 꼭 마주 잡고 있었다. 도화지 구석에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삐뚤삐뚤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엄마 하트 한. 그곳에 세 번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진은 따뜻한 우유가 담긴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냉장고 앞에 서서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베란다 창밖으로 서울의 첫눈이 오직 두 사람만의 온전한 안식처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 불을 끄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